지금 반도체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제 핸드폰 교체 주기가 과연 어떻게 들어오냐. 거기에 중요한 단초가 제가 볼 때는 그 하웨이의 이 핸드폰이에요. 지금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다 AI 칩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고, AI 전체가 엄청난 이제 반도체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게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보다도 더 큰 주가 상승 이제 이벤트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여쭙고 싶은 게, 아무래도 또 소장님 반도체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AI 열풍으로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년에 대한 반도체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AI는 드라이브 샷이고요. 그 챗GPT 갖고 난리를 치지만 그 실제적으로 지금 반도체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제 핸드폰 교체 주기가 과연 어떻게 들어오냐. 이제 노트북이나 이제 서버에 이 그 메모리 양을 얼마나 늘리냐, 그게 결정을 하는 것이지, 챗GPT에 들어가는 HBM은 전체 예를 들어서 D램 시장의 뭐 1%,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D램이라는 게 전체 뭐 반도체 시장이 한 20, 3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챗GPT 때문에 AI 때문에 뭐 간다. 핸드폰 시장, 그 반도체 시장 전체가 한 5, 6천억 불 정도 되는데, 인공지능 반도체 예측치마다 다르지만은 뭐 2, 300억 불 뭐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수준이. 근데 그게 무슨 이제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불황이 깊어지는 속에서 뭔가 하나 이제 플러스로 뜨고 있는 그 아이템 하나가 AI다 보니까 거기다 확 주목하고, 금융이 이제 항상 희망에다 베팅을 하니까 이제 AI에다가 돈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대박 난 것처럼 보이지만, 반도체 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AI 비중은 아직 너무 미미해요. 그리고 내년도 이제 반도체 경기는 AI 때문이라고 하면은 너무 과장이고, 그것은 이제 그 노트북, 핸드폰 회사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재고를 다 제로로 만들었다고요. 더 이상 주문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재고가 역사적으로 최고로 이제 쌓인 거고, 근데 그게 벌써 6개월, 1년이 지나갔다고. 그래서 이 핸드폰 회사나 그 노트북 회사, 뭐 서버 만드는 회사들의 반도체 인벤토리가 이제 사상 최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정한 수준까지 채워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삼성전자부터 감산을 했다고요. 그렇죠. 감산을 하니까 물건이 이게 안 나가게 되면 수급에 균형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주식시장에서 쇼커버링 하는 거 똑같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때는 재고를 안 가져가는 게 돈 버는 거지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빨리 재고를 사놓는 것이 하루라도 그게 이제 돈을 버는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 4분기 들어가지고 뭐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엄청나게 나서 이제 그랬다기보다는 재고가 예를 들면 제로 상태, 스탁아웃된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갈 조짐이 보이니까 각사들이 재고를 채우는 과정에서 지금 수요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가격도 올라가는 거다.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 3년 동안에 사람들이 핸드폰에 노트북을 안 바꿨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 기준으로 보면 2년 반마다 이걸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에는 그런 IT 기기의 교체 주기가 이연됐던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첫 번째는 재고 보충,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이제 핸드폰의 교체 수요, 요게 이제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중요한 단초가 제가 볼 때는 그 하웨이의 이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뭐 전 세계 인구의 20%가 넘지만 핸드폰 가입자도 넘어요. 근데 중국도 뭐 경기 안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3년 방역하면서 핸드폰을 바꿀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웨이가 메이트 60 플러스를 이제 7나노짜리 첨단 반도체를 쓴 이걸 만들면서 중국 사람들의 핸드폰 구매 의욕을 자극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가봤더니 그 샹하이의 명동 같은 그 거리에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S23이 나왔으면 S22나 21 광고는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메이트 60도 광고를 하고 메이트 50도 같이 광고를 해요. 그 얘기는 메이트 60에서 그 7나노 칩을 이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공급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50나노짜리 그 메이트 50 한 그레이드 낮은 것도 같이 계속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하웨이 핸드폰이 유발한 어떻게 보면 핸드폰의 교체 수요를 자극하는 그런 게 있어 보이고, 그래서 뭐 감산 효과도 나타나고 그런 이제 3년 동안 기기를 안 바꾼 교체 효과가 이게 내년에 나타나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인 경기는 이제 플러스로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고, 또 지금 챗GPT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동영상에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메모리에 반도체 장착 용량을 이제 늘리는 거죠. 뭐 12기가를 24기가로 24개를 뭐 48기가로 이런 식으로 그런 세 가지 요인들이 아마 내년에 다 합쳐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는 여러 가지 굿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AI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 이게 사실 뭐 반도체 시장에서 서버, PC,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난히 올해 챗GPT 때문에 서버 시장에서 AI로 인해서 좀 좋았잖아요. 반도체 수요가 나름대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근데 내년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해가지고 또 삼성도 갤럭시에다가 AI 탑재한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기존에 내가 쓰던 스마트폰보다 뭔가 다른 게 있네? 라고 하면은 그 자체도 스마트폰의 교체에 대한 수요를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각을 분리하지 않고 같이 통합을 한다는 것이 강점도 있지만 고장나면 어떡하냐. 통째로 다 버려야 돼요. 그 문제가 있고, 서로가 다른 기능을 가졌던 걸 합치게 되면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도 이제 존재를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다 합치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다 합병을 버리면 그게 최고죠 뭐.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 또 안에 내부적인 노이즈 이런 것이 같이 작용을 해요. 하는데 문제는 트렌드는 그렇게 간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만에 될 거냐,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온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아무리 빨라도 4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래도 그게 될지 말지인데, 문제는 먼저 그런 걸 띄우는 것이 누가 기선을 제압하냐는 건데, 지금은 이 반도체 메모리 회사들의 경우는 항상 CPU나 GPU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쪽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전략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삼성이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얘기인 것 같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아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경우들은 항상 칩 회사들한테 코가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이 칩을 안 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럼 우리도 AI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다 AI 칩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는 하드웨어로 들어가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놈이 뭐 하든지 간에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매니팩처링 하는 것은 삼성이나 TSMC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쪽은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지금 뭐 그 챗GPT를 갖고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 챗GPT를 한 방에 망가뜨릴 수 있는 것도 한국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그 HBM의 최첨단 모델을 독하게 마음먹고 엔비디아도 공급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엔비디아 칩셋이 작동이 안 돼요. 그걸 마이크론 걸 못 쓴단 말이에요. 삼성 거도 좀 약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지금 우리가 뭐 중국이 보복하면 어떠냐, 미국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하면 어쩌냐 그러지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우리 최고의 방패다. 이게 만약에 하이닉스가 우리가 HBM을 이거를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엔비디아 주고 반통 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를 너무 자기 비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챗GPT에 들어가는 그 생성형 AI가 그게 반도체에 지금 전체 대세에 영향을 주는 사이즈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제 대불황의 상태에서 작은 희망 하나를 보고서 제가 볼 때는 캐피탈 마켓이 너무 과도하게 거기다가 이제 가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항상 그렇지만 장면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챗GPT가 저 난리를 치지만 그걸로 돈 버는 놈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주 크리티컬한 이유는 제가 보던 챗GPT에 관한 생성형 AI에 대해서 수많은 늑대들이 잡아먹으려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뭘? 지재권.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만드는 순간에 컨텐츠를 제공한 회사들이 돈 내라. 우리 회사 정보 가져갔으니까 이거 1달러 내라, 50센트 내라. 그러는 순간에 이 비즈니스 모델은 한 방에 끝날 수가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 지재권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시장이 충분히 커져가지고 마켓이 커져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 가서 우리가 그 음원도 그렇잖아요. 유행해가지고 비기 타면 그때 가서 돈 내라 그러는 것이지 신곡 나왔을 때부터 돈 내라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챗GPT가 뭐 이제 대단한 건 맞지만 거기에 지재권 문제가 과연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냐. 그다음에 레포트를 대신 쓰고 무슨 자료를 만들어주고 광고 도안은 하는데 그게 이제 정말로 그럼 너 돈 주고 살래? 그랬을 때 이게 돈 주고 살만한 거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일일이 하던 거를 효율은 조금 올려준다는 건 말이 되지만 문제는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교 중에 하나는 이미 교수님들한테 도서관에서 아이디를 다 줬어요. 그래서 레포트를 자기가 안 쓰고 챗GPT한테 쓰게 한단 말이에요. 논문을 이게 챗GPT한테 써갖고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챗GPT에서 레포트를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를 검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몇 퍼센트 뺏겼는지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넣었을 때 챗GPT는 답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뽑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막 그 챗GPT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챗GPT가 그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냐? 챗GPT가 사람 고칠 수가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 랭귀지 모델의 대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AI는 산업형 AI가 진짜 AI지 이게 뭐 즐기고 느끼고 하는 것은 사람 생활의 일부분이잖아요. 병원 가고 도시를 운영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이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실생활의 산업 AI가 진짜 AI고 거기는 돈을 진짜 받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챗GPT 해가지고는 챗GPT에 수수료 2만 몇천 원 내는 회사만 돈을 벌지 나머지 회사들은 돈 버는 회사가 없잖아요. 저게. 그래서 앞으로는 챗GPT는 제가 볼 때 그냥 드라이브 샷이고 그걸 돈을 버는 것은 산업형 AI다. 근데 지금 산업형 AI는 아직 두각을 내는 데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숨어져 있는 거 그게 됐을 때 AI 전체가 엄청난 이제 반도체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게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보다도 더 큰 주가 상승 이제 이벤트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있는 챗GPT를 중심으로 한 생성형 AI는 그것은 정말 드라이브 샷 잘 쳤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싱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의 주목을 모으게 하고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는 정도로 가는데 문제는 나머지 AI들이 아직 이제 맥을 못 추는 바람에 캐피탈 마켓이 너무 그쪽에 이제 몰려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뒷북치면 항상 죽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뭐 개미들이 미국에 상장된 많은 회사들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거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따라갔다가 재미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서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충격받으면 바로 쿵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충격은 그 회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뭐 어젠가 그 실적을 발표해서 뭐 200%인가 100%인가 이익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주가는 빠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얘기하면서 얘들이 공시를 한다고 다음 분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낼 때 우리 매출액이 절반이 줄어들 것 같아. 4분의 1이 줄어들 것 같아. 왜? 중국으로 파는 게 20에서 25%인데 미국 정부가 못 팔게 해. 그래서 다음 분기부터 이게 매출액 그만큼 줄 거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 미중 간의 관계가 만들어낸 엔비디아의 영업 축소거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문제는 우리가 외교 문제 말고 지금 첨단 산업에서는 중국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퀄컴 매출의 60%를 중국에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뭐 4분의 1, 인텔도 비슷하고 우리도 그 메모리 반도체는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회하든 뭘 하든 간에 중국으로 판매하는 것이 수출로 보면 거의 한 60%가 우리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본다고 해도 중국 문제를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보거나 이제 비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를 못하죠. 그럼 혹시 소장님께서 특히나 좀 주목하고 계신 반도체 관련 이슈 트렌드가 있으신가요? 반도체는요, 이 트렌드가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 뭐 기술이니 정치적인 뭐 이런 이슈들은 사실은 이벤트고 이 4년 주기에 이 사이클이 어디로 가냐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사이클, 올림픽 사이클,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일렉션 사이클 세 가지가 항상 일치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올림픽은 한 해 뒤로 밀리고 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도 한 해 정도 밀리고 이런 현상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4년 주기의 그 사이클은 뭐 70년대 이후에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많은 이벤트에다가 너무 포커스하지 말고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4년 주기 사이클이 업이냐 다운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불황의 깊이나 길이가 굉장히 길었고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뭐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은 뭐 그렇게 난리가 났고 세계가 암울할 때 반도체 업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슈퍼 사이클이다. 사이클이 없어졌어. 이제 대박 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뭐 사상 최악의 재고 이제 누적의 사상 최악의 실적 악화 그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4년 주기에 그런 반도체 사이클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밑이냐 위냐 그걸 먼저 판단하고 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천만다행스럽게 뭐 어떤 예측을 보더라도 이 다운보다는 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조금 편안하게 적어도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또 끝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최근 3년 동안에 업앤다운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가 이제 새 가슴이 됐죠. 그리고 뭐 투자의 세계에서 보면은 항상 이 얼굴 두껍고 이제 심장에 털이 나고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돈을 먹어요. 그래서 팔랑귀하고 새 가슴은 돈 먹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뭐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투자의 세계에서 공부 안 하고 그냥 카더라로 이게 돈을 먹을 수 있거나 공짜로 볼 수 있는 유튜브에서 거기서 정보를 갖고서 내가 투자 의사결정에서 돈 먹었다, 재벌됐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데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공부가 그 사이 3년 동안 미국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부족한 건 중국 공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밸런스를 봐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유동성은 미국을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 실물 경제 펀더멘탈은 중국을 봐야 돼요. 그걸 안 보면은 이거 전혀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사이 한 3년 동안에 주가가 안 올라감으로 해서 완전히 손나고 안 봤던 중국 공부를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에는 좀 많이 하면은 아마 돈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이제 미국이 그 경기 하강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은 반대로 먼저 맞았기 때문에 매가 이제 리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이 지금 뭐 매크로 변수로 금리나 물가가 변화가 생기면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에머징 마켓이 이제 반대로 좋아지는 이제 상황이 생기고 에머징 마켓의 중심에는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시장도 가장 크고 인덱스도 크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중국을 조금 우리가 밀접하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찬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명수 소장님 모시고 또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